자, 퀴즈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일로부터 며칠까지 지속될 수 있다. 날짜가 한 달 하면 애매하죠. 30일입니다. 30일 동안 해서 이제 업무 지속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인수위 구성이야 뭐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지는 건 30일 정도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하기에 유럽연합 러시아는 7곳을 이 결정항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떤 비정부 기구로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금융에 대한 정보나 기타는 모인 곳 스위프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기로 했다. 3번 문재인 대통령 대형 산불로 피해가 극심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지역을 여기를 이제 특별재난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이라는 것이 무조건 자연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난에 대해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 이 지역 들어갔다. 자, 4번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가능한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 나와 있습니다. 내구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죠. 내구재라는 건 1년 이상 동안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이 있고 1년이 아니라 어떤 몇 번 사용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 중간, 어중간한 거를 이제 준내구재라고 부르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은 각국 절체 결정의 과학에 근거한 기후변화 평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IPCC죠. 이제 풀네임이 이제 기후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데 IPCC 보통 약어로 보통 많이 불리게 됩니다. 6번 교육부는 유초중고 학생에게 코로나19 이것을 주의에 제공해 등교전 집에서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이야기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병원에서 7,600곳 정도에서 직접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서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자가검사 키트를 이제 받아가지고 2번씩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자라서 좀 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은 행정자리를 활용하여 보상 사전에 상전에 지급하는 것 신속보상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확인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다라고 한다면 신속보상에 대한 스토리. 8번 이것은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는 대책 중 하나로 인구 증가와 함께 급증한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에너지 믹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다양하게 이제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 이제 바꿔가는 거 신재생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9번 브라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직선제와 부통령제 그리고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마지막 결선 투표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절대다수제 표제를 마지막 이제 50% 받는 것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10번 근로자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하기 단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업 혹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쟁의에 대한 권리입니다. 바로 쟁의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쟁의권은 이제 단체 행동권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제 스트라이크를 걸 때 이제 하게 되는 권리 중에 하나고 노동조합원들이 만나서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1번 이것은 자국의 지원을 정치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무기화라고 부릅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자원 민족주의라고 부르게 되죠. 자원의 무기화도 비슷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어떤 자원을 하나의 어떤 무기처럼 사용해서 다른 나라 압박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 2022년 바로 몇 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식이 임시정부 기념관 이번에 있어서 대안으로 주제로 이제 열리게 됐었다.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때 트럼펫이 일이 울려버리는데 조금 뭔가 연주가 조금 아쉽다고 하는데 되게 어린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묵념을 할 때 그때 기억이 납니다. 103주년이었죠. 2022년이니까 여러분 1919년에서 뺄셈을 하셔도 돼요. 1919년 3월 1일. 13번 이것에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부 공격 시 안보리 대처한다는 내용. 자, 여기서 이제 얘기했었던 게 헝가리에서 있었던 부다페스트 각서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아베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14번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바로 이거 상관왕에 올랐다. SAG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 상관왕이지만 마지막 앙상블이 이제 가장 큰 상을 받지 못했긴 했습니다만 주연상 우리가 휩쓸었죠. 15번 이것은 한 국가 혹은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했는데 국가 권력 발동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채무행을 연장하는 거라고 나왔습니다. 모라토리움이라고 부르고 지불유예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16번 이것은 매년 3월에 열리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중 하나로 전국 인민대표 대회와 전국 인민정치협상이 두 개를 묶어서 두 개를 부르니까 쌍이라는 단어에서 양, 두 개라니까 양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17번 청년정책 전반에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권을 마련하기에 청년기본법에 대한 이야기죠. 8월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청년들의 주거나 어떤 취업, 직업 전선에 들어가는 거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다양한 법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8번 중립국 표방이었던 이곳이 이에는 안보리 비상이상 도전을 앞두고 유럽연합, 대러시아 지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제 안보리 이사국들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립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위스입니다. 19번 자회사 주식 총수에서 과반수 또는 지배 필요한비를 소유 취득하여 해당 자회사 지배권을 갖는 기업, 그래서 안에 산하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배권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케이스, 바로 지주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0번 이것은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 스마트 시티의 교통 서비스 체계.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이제 날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중 2025년이면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도심 항공 교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21번 국제노동기구는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 높은 핵심 노동 인구 연령대를 이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이대에서 지금 하게 되는데 우리 15, 64세라고도 부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학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교까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이대상 25살부터로 분류하고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보니까 10살 낮춰서 54세까지, 그래서 25부터 54세로 지금 정해놓고 핵심 노동 인구라고 부르고, 이 중에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핵심 노동 인구의 취업률 자체가 가장 낮은 나라, 그리고 핵심 노동 인구의 비율 자체가 가장 낮은 나라, OECD에서 그런 나라 우리나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22번 스타트업 대학으로 불리는 이곳은 이제 매년 아이비리그보다 높은 경쟁을 기록하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국 아니에요. 이거 미네르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부르고 하버드보다도 훨씬 더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부릅니다. 자, 23번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 공무집행 방해라고 불렀었고요. 바로 장제원 이제 나중 후임 비서실장이 될 이 양반의 아들 노엘이란, 장영준이라는 이름 불러야 되죠. 장영준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23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이것을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전기차 보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게 저감이죠. 이제 하이브리드 차인데 상황에 따라서 배터리 돌아가다가 어떤 상황에서 달릴 때는 이제 기름으로 돌아가나 해서 기름을 적게 먹는 자동차 이렇게 됐었는데, 이걸 빠지게 되면 이제 전기차 대부분 다 구입하게 된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25번 이것은 미 항공우주국에서 계획 중인 달 유인 탐사 프로젝트 나왔습니다. 아르테미스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나라도 2023년이 되게 되면 하나씩 쌓아 올린다라고 했어요. 자, 26번 해동가요 가곡 원료와 함께 조선 3대 가요집, 이게 가곡집이라고 부르는데 가집이라고 불렀어요. 일컬어지며 조선 후기까지 전성인도는 580수, 그래서 가장 많은 최초의 것, 바로 청구 영원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필수 시사상식, 그래서 가장 시사 용어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국가식품 클러스터예요. 사실은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금 만들면 식품산업사업단지 엄청난 사이즈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지금 식품 클러스터 만들어 가지고 익산에서 지금 이제 산업단지 분양론 지금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75% 넘었다. 그래서 활용된다라고 하는데 조금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유명무실하다, 실제로 이제 활용되기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여기서 뭔가 좀 하기에는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를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활동 지원이나 다양한 노력들 지금 많이 가해지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기름값입니다. 보다시피 석탄값 같은 경우 1월 사이, 10월 사이 바로 열흘 만에 한 방에 지금 240까지 올랐고, 그래서 이제 거의 3배로 올랐죠. 뭐 1월 4일날 기름가가 70.6이니까 거의 뭐 지금 이게 몇 배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만 굉장히 기름값은 민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스값 같은 2.58, 5.7 더블로 쳤죠. 그렇게 됨으로써 최저가 에너지 인플레이션, 바로 뭐라고 합니다. 이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이것은 당연히 심각해지게 될 경우
공급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크까지 당연히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이면 됩니다. 신저로서 인플레이션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하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수급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이다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러시아 개발한 열압력탄입니다. 지금 보면 열압력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열압력을 통해서 진공 상태를 말하죠. 진공폭탄이라고 부릅니다. 폭발물 7톤인데 TNT 약 40톤 들어가는데 이게 한번 터졌다 그러면은 공중폭발이라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제 박살내 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낙하 제어 장치 들어가죠. 떨어지기 전에 제어를 하다가 위에서 터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파워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폭탄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이 연료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이게 굉장히 인체 장기나 이런 것에 손상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외국에서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 국제법상 이게 금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러시아가 이따위를 개발해냈죠. 예. 자, 나틴스 틸다 나왔어요. 틸다 하게 되면 바로 LG죠. LG에서 나온 이제 이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입장에서 만들어진 AI 휴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2022 직접 이제 만든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게 되는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이제 틸다 박윤희 디자이너가 함께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AI가 손을 끼치는 영역이 너무나도 넓어지고 많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디자이너적인 옷을 만들고 하는 영역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어떤 미적인 것을 창조해내는 것까지 많은 것들이 지금 AI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영역에 대해서 침범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AI가 늘어나고 인공지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불안해하지는 말라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삶을 윤택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관련 업종에 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이 트와이스죠. 네, 트와이스고 저기 보시면 저도 압니다. 그 방탄소년단 이 BTS의 제이홉이죠. 그 다음에 슬기네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이제 K-팝 행동주의라고 하게 됨으로써 K-팝에 이제 있는 사람들, K-팝 팬덤이 어떤 가수를 응원하게 되면 다양한 응원들을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에 그 은혁이란 친구가 슈퍼주니어 은혁이란 친구가 뮤지컬에 나왔었는데 그 뮤지컬에 한 이제 뭐 앙상블 수준은 아니고 거의 뭐 조연급이었어요. 근데 나와서 하게 됐을 때 기억나는 게 그 슈퍼주니어 팬클럽에서 그 은혁의 팬클럽 응원을 하기 위해서 무슨 쌀 있죠? 이 쌀을 굉장히 기부를 하겠다 그래갖고 쌀 앞에다 쌓아놓은 것을 봤는데 이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지역에 이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팬덤 현상이 이렇게 남을 돕고 기부하고 자신의 팬 이름을 이걸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BT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적 위상은 굉장히 크고 거기서 이 BTS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요. 이건 뭐 이 레드벨벳 슬기를 응원한다라는 차원에서 여기서 또 다양한 이제 다른 돕는 어떤 행위들이 인도네시아 그렇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이 K-팝에서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돌이란 존재 자체가 이젠 단순히 어떤 음악을 전달하는 예술을 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정치, 사회나 환경이나 다양한 인문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팝 행동주의 사례요. BTS, 블랙 라이브스 매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흑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100만 달러 기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트와이스나 블랙핑크, 페루 민주화 사회나 테러 민주 반대 나와 있고요. 제이홉 팬들이 이제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 산스탱크 기부까지 해서 아까 우리 봤었던 이거 산스탱크 기부가 이루어졌었고요. BTS 하면 여성 성폭력 GVB 활동이나 레드벨벳이나 슈퍼주니어에서 이제 툭툭 운전사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업계 파산 같은 거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저는 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떤 K-팝이 갖고 있는 이제 문화 산업적 측면에서 이들 어떤 소모되고 어떤 인간 소외적인 그런 걸 얘기하면서 뭐 공장처럼 양산하는 그런 문화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사회를 변동시키는 데서 크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만큼 팬덤도 바뀐 거죠. Z세대 온라인 행동주의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행동주의 하게 되면 이 Z세대 지금을 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저 때 이제 저는 X세대라고 그러는데 X 다음에 Y, Z죠. 한참 지났네요.
브라질 남아프리카 칠개국 여학생 송수자 300명이라고 했었는데 응답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 관여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해서 이걸 들어가게 된다. SNS나 기타 등등 이걸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온라인 행동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팬덤 현상들 통해서 같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죠. 자, 하이브리드 전쟁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아까 이제 하이브리드카 우리 봤었죠. 전쟁이 하이브리드는 무슨 뜻인가?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죽이고 무기를 쏘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같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전쟁의 특징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여기서 뭘로 하냐면 사이버 해킹 정비 공격하고요. 장비량 대리전 통해서 이루어진 데다가 가스 공급 차단까지 하게 됨으로써 EU나 이런 데서 하게 되는데 반대로 경제 제재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어떤 전쟁의 유형으로서 만들어지는 사례가 하이브리드 전쟁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의 전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크림반도 강제 변화에서 최초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부르고 이후의 전쟁은 전부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구발음에 여기 보시면 사이버전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도 있지만 북한 디도스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 디도스 우리 사태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고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사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써니픽서스 채널4 공격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정보전도 있죠. 대선 개입이나 해킹 정보 탈취 이런 것도 있어서 전문 해커들이 양성해갖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경제에서 외교적 압박 같은 게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유엔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단계별 채식주의자라는데 플렉시테리언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플렉시테리언은요, 우리가 채식주의자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채소 먹고요, 그 다음 밀크 먹고요, 계란 먹고요, 생선 먹고요, 고기도 일부는 먹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채식주의자예요. 어떤 건강이나 이렇게 채식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어떤 이제 채식이 아닌 것들도 섭취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채식을 주로 하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채식주의야라고 하지만 가장 건강한 채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플라워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는 이제서 고기에 대해서는 섭취를 하는데 닭고기 이제 조류는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 페스코 같은 경우는 조류까지 고기를 하는데 생선까지 먹게 되는 거. 락토오버는 생선 빠지고 계란하고 밀크까지 유제품과 알까지 먹게 되고 오버 같은 경우는 소가 만드는 거 빼고 계란하고 이것까지 단백질 섭취 이루어지고 락토는 우유까지 먹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비건인데 이 비건이 가장 강력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건은 스스로에 대해서 안 먹고 이런 거에서 난 얼마든지 이건 동의를 하게 되는데 타인에 대한 강요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그걸 하지 않아서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비건을 비난하지 않듯이 그가 스스로 먹는 거에 뭐라고 하지 않듯이 하는 건 좋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자녀들에게 비건을 강요하게 되면서 어떤 신체적으로 이제 근손실이 일어나거나 어떤 성장이 굉장히 정체되고 작아지게 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교적 계율상으로 고기를 안 먹는 육식을 안 하는 게 절이잖아요. 스님들 그건데 거기서도 이제 동자승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한 데서도 일주일마다 고기 구워 줍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종교상의 계율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그 애들은 크고 성장해야 되는 거고 먹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이 육식을 한다, 살생한다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종교는 가장 엄격한 어떤 통제 수단 중에 하나인데 비건은 자신의 어떤 신념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 있습니다만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통제하는 거 특히 아이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면에서 고기를 섭취 하나도 충분히 잘 클 수 있어라고 믿게 되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다면 조금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전 채소 먹고 살쪘습니다. 저는 채식 좋아하는데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닌데 예. 오늘도 이제 산채 비빔밥이죠. 그러니까 야채 먹고 살찐 케이스라 저는 아시다시피 풀 먹고 코끼리는 풀 먹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지고 심스와핑 의심 사례 나와 있죠. 해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카드 복제해가지고 타인의 금융자산이 이걸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저 장한 것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네이버 비밀번호 같은 거 바뀌고요. 이런 것들 가상자산 들어가고요. 스마트폰 통신 마비됐다라고 했죠. 메시지 대량 수신에 이게 따른 거 가상자산이지 이것 때문에 나간 케이스고 역시 이제 거래소에서 이걸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게 이 심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는 걸 가상자산을 사게 되니까 이게 이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훔친 개인 정보 가지고 유심칩 개봉한 다음에 이런 걸 정보를 통해 다 빼가는 게 심스와핑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게 지금 현실 중에 하나죠.
빅테크 신조어입니다. 이제 이거 빵 나와 있죠. 페이스북, 어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지금도 이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마마라고 나왔습니다. 메타, 페이스북 이름 바꾼 거고요. 애플 알파벳인데 애플로 이제 부르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아마존 들어와 있고 알파벳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에 이제 구글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본 회사에 이렇게 됐었고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시는 게 예, 지금 뭐 이전에 있던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넷플릭스가 지금 빠진 거 하나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들어간 게 하나의 차이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마마도 조금 있으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경제법의 차이 나와 있어요. 미국 경제법에 대한 이야기죠. 이 중국 견제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연방에서 가결한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발전에 133억 달러 제공한다. 5년 동안 290억 달러 혁신경제법에 대해서 170억 달러에서 153억 달러 지금 점점씩 낮아지고 있죠. 연구제작 예산 우선 제공한다. 예상 배정 정의 예산 우선 이건 같습니다. 해외 인재 고용 프로그램 되면 연구 지원 금지한다라고 하는데 악의적 의도 가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연구자 이거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해외 인재 고용 프로그램은 금지인데 악의적 의도나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고 GSP나 MTB 재승인했는데 재승인하고 환경과 노동에 대해서 강화시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편으로 뭐냐면 이게 에너지, 사이버, 기후변화 이런 것들 신경 쓰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그런 악의적 의도를 가진 그런 나쁜 데 참여한 사람들을 막겠다라고 해서 어떤 경쟁이 들어간 미국 경제법의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표차가 222대 200씩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를 했죠. 그래서 경제법 주요 내용 보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필수적 목과 뭐 대만과 파트너십 등등 있습니다. 대만이 딱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특징이 보입니다. 바로 중국의 불법적 금융 지원과 재정 정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템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무역조정 임시 철폐 법안 연장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 나타나 있습니다. 자, LG-에너트론스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산화탄소 세탁기예요. 이게 이론상 가능하다라고 합니다만 이산화탄소 세탁기가요. 바로 물을 쓰지 않습니다. 물을 쓰지 않고 세제도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친환경 세탁기, 무수 세탁기라고 불러요. 물이 없으니까. 환경경제 모델 있고 무수 세탁기, 물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탄소제를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 쓰고 있고 핀란드도 지금 어느 정도 쓰고 있다라고 하고요. LG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상용화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개발이 된다면 폐수나 배기가스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거 만들 수 있었겠죠. 자, 이거 개미인데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개미 많이 씁니다만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선악개미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뭐냐면 공부를 한다는 2030에 대해서 선악개미다라고 하는 게 20, 30% 43.8%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단순히 이제 사람들의 어떤 정보라는 게 휩쓸리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데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비상장 주식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플랫폼이나 두나무나 PSX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름대로 이 선악개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 비상장 이익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는 잠재력 있는 기업이나 올라가는 기업들에서 먼저 판단하고 공부해서 지금 하는 것들의 하나고요. 이게 해외 주식 투자는 선악개미라고 있었죠. 이제는 공부를 먼저 해서 먼저 투자한다 선악개미란 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K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선악개미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이제 이런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관심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씩 이제 어떤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두바이에 있는 바로 이제 미래박물관에 대한 모습이에요. 사진이 이것보다 이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래박물관이 지금 이제 형태 만들어지게 되면서 미래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래박물관에서 미래기술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게 한다라고 했었고 이게 두바이에 대해서 인공지능 우주탐사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모든 기술을 축적해서 한다는데 되게 멋있어요. 실제 이게 아래쪽에 찍은 사진입니다만 전경이나 이런 거 드론 찍은 거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게 했는데 석유의 힘이죠. 자본의 힘이죠. 네. 예, 연료 대신 팸잼이 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족하고 함께 보내게 되면서 사실 외국은 전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만 패밀리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보이면서 같이 소비 심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인덕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고 저희도 바꿨거든요. 시공 인테리어나 인테리어 굉장히 늘었고 로봇 청소기 많이 사왔고요.
집밥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냉동 간편절이시고 밀키트의 문화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고 즉석밥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요. 안마의자나 미러볼 와인셀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집에서 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나타난 게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래서 어떤 그 레스토랑이나 어떤 예약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레스토랑 음식들을 집에서 밀키트로 구매를 해갖고 이걸 먹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진 게 이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군이 가장 우월하게 뜨고 있다라는 사례에 대해서 지금 제시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보시면 정돈이 잘 돼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가 많아요. 그렇지? 위에까지 지금 위에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게 되면 했는데 겉으로 보기 깨끗하지만 느낌상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먼지 많이 쌓이겠다. 그리고 꽉 차 있어갖고 뭔가 들어차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클러티코어라고 해가지고 한때 유행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 이 공간에 대해서 점점씩 비워나가는 게 더 이제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공간에 대해서 모든 걸 없애고 하게 되면서 이게 더 좋은 삶이었다라고 이제 나타난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잡동사니 이렇게 나열하고 늘어나게 하게 됨으로써 이게 더 좋은 자기에게 편안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책이 그렇네요. 책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이제 자르고 스캔을 하고 책을 버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스캔을 해놓고 내가 이걸 다른 사람 중에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책을 스캔하고 나만 보겠다 아무한테 파일 건네지 않고 그 책을 버리게 되면은 이북화 시키는 거죠. 스스로. 이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책이 더 쌓여요. 아무튼 그렇게 된 상황인데 클래티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잡동사니 이게 늘어놓고 굉장히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맥시멀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미니멀리즘이 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비우고 아무것도 없고 방에 비워놓고 하게 됨으로써 크지 않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호더라고 해서 막 집안에다 잡동사니 쌓아놓고 이거하고 달라요.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나 관심에 대해서 이걸 올려놓는 것 중에 하나고 예를 들어 그 미니어처나 아니면은 저 뭐죠? 그 작은 이제 그 피겨 모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떤 수집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코로나가 됨으로써 어떤 집안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보내다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개인적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물건을 채움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많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바뀐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그냥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어수선하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취향이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자, 마켓컬리에서 지금 보이는데 그로스 보이는데 바로 50, 60세 가입자 증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고 장보기 평균 금액도 50, 60대가 훨씬 더 크고요. 5060 비중이 2020년 더 커지고 이렇게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면 야채나 이제 생필품 이런 것들 물이나 밀크 같은 것들 밀키트 많이 하고 있죠. 바로 부머 쇼퍼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들 부르죠. 이들이 이제 쇼퍼인데 5060 세대들을 뜻하고요. 이 세대들이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무엇을 구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무엇을 사고 하는 데 대해서 가장 주 연령층이 이렇게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모 쇼퍼들이 구매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의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메터. 심플하죠? 이 메터라는 게 일종의 인터넷 기반 프로토콜 표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메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 다른 기업들이 워낙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다 보니까 언어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는 거지. 여기선 이 언어를 쓰고 저기선 저 언어를 쓰고 하는 거에서 하나로 통일화된 이걸 쓰게 되기 위해서 메터가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애플, 아마존, 삼성, LG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 그런 어떤 연동이 대해서 AI 스피커나 모든 것들이 제어 가능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메터입니다. 그래서 통신 언어에 대해서 하나로 통일화시키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과 그다음 시사 용어들, 그다음 퀴즈를 봤고요. 실제 우리 시사상식 기출문제, 예시문제, 문제량 좀 되죠? 이런 48문제 있는데 한번 전체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